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해봤으면 하는 주제는 이 책에서 진리, 정치,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섹션이에요. 요즘 여기서 가장 제일 와닿는 섹션인 것 같아요. 이 섹션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번스타인이 한나 아렌트가 진리와 정치라는 논문을 내는데 이렇게 재밌게 시작을 했어.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106페이지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진리와 정치가 서로 다소 나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한 바가 거의 없었고, 또한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진실을 정치적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긴 적이 없었다. 거짓말은 정치가 또는 선동가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거리에서도 필수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항상 여겨져 왔다. 너무 놀랬던 게 정직한 게 진실이 정치적 덕목이 아니라고? 나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진실되지 않아. 나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안 좋은 걸로 깔고 가니까 원래도 시니컬한데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아셔야 될 개념, 그러니까 철학책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와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기 진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성적 진리, 사실적 진리. 이성적 진리는 내가 주장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뒤바뀔 수 없는 진리. 예를 들면 해는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뜨고. 어머. 그러니까 이게 예신 거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맞아라고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 네, 그게 이제 이성적 진리인 거예요. 철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에서 진리로 얘기했고 모두가 다 그게 진리라고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적 진리는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그냥 어쩌다 생긴 현상 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건 팩트야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실적 진리인데, 가령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원이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운동권 학생은 물론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하게 살상, 폭행했다 라는 거는 사실적 진리예요. 팩트죠. 근데 이 사실적 진리라는 개념을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되기도 한다. 그쵸. 그리고 사실적 진리의 반대말은 뭐다? 의도적, 고의적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적 진리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고의적 거짓말로 투입이 되는 거죠. 아까의 그 사실적 진리를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전두환이라든가 그 측근들의 정치 목적에 따라서 고의적 거짓말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그쵸. 광주에 북한이 개입해서 폭도의 난동이 너무 심하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압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의적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실적 진리의 반대인 거죠. 요런 맞아. 얘기로 요 단락은 시작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워낙 많고 얘기들도 워낙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보다 보면은 뭐가 진실이지? 그런 싶어요. 생각 많이 들죠. 이게 오히려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지만 사진과 영상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게 라이브라 하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만큼 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같이 고의적 거짓말로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면은 이게 뒤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한나 아렌트는 뭘 경고를 하냐면,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찍어봐서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구별하는 감각에 무뎌진다라고 해요. 그쵸. 네. 워낙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 적고 내보내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쵸.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그 거짓말을 만든 거짓말쟁이는 결국에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수긍해서 믿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를 제가 수지님한테 막 설득해서 수지님을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 그 전에 내가 속아야 되는 거지. 영화에서 가끔 대사로 나오잖아요. 난 나를 속였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그 거짓말들이 심해지고, 그 거짓말을 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말씀하셨던 그 언론사 같은 경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그런 고의적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이 개념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이미지 메이킹.
그 새로운 대표적인 거짓말의 형태인데 단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인이라던가 어떤 사조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니라 요 책에서 이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그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트럼프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예요, 그냥. 이 예시는 다른 걸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들. 지금 뉴스에서 쏟아지는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있었어요. 워싱턴 공항에 소형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헬기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전원 사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나오면 뭐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건에 대한 팩트를 하고 그냥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을 보낸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분은 거기 나와서 헬기 조종사가 그 이민자였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네. 최근에 본 거에 의하면 트럼프가 그런 일종의 언론사에 뿌리는 노이즈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 대통령이 또 이런 거짓말 했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행정명령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권리로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사를 바쁘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해서 정말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그거를 잘 이해하는 사례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득표수는 힐러리가 앞섰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선거인단 확보에서 트럼프가 앞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됐는데 나는 득표수도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지지를 많이 받았어.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야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명백한데 자기가 득표수를 원래 더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부정투표 때문이다. 그거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네. 계속 끌고 가고 바이든이 이겼을 때도 네.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2.3은 아니었던 것 같고 12.6이었나요? 아무튼 폭동 사건이 있었죠. 의회에서. 의회 폭동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취임식 그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 군중이 적었어요. 근데 자기가 역사상 최대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지를 많이 받고 투표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참여 군중도 최대로 많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취임식 실내에서 했잖아요. 추워서. 네.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야. 독도는 다케시마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사실 고의적 거짓말이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고의적 거짓말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이게 사실인가? 저게 사실인가? 그 감을 잃게 만드는 그 혼돈 속에서 감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바보야? 그걸 왜 믿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고의적 거짓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뭐가 참과 거짓인지 잘 모르게 되는 혼란 속에서 보통의 이제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겠죠. 두려워지고 공포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사실적 진리에 의거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이유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를 이해해주는 그냥 단순한 내러티브 그거에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좀 힘들어지고 그냥 백인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 계층이 뭔가 힘들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개개인 따라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이거나 다른 행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듣기 싫고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트럼프가 싹 정리해주죠. 네, 이민자가 잘못이야. 이민자 때문이야. 그래서 네 거 뺏긴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민자라는 포인트를 가져와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층 간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죠. 혐오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무슨 이유일까? 복잡하게 막 얘기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어렵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한 줄로 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설날 끝나고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지나가는 택시가 장애인 전용 택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 택시는 얼마 받는지 아냐. 저거 운전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서 아, 네. 전 모르니까. 아,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이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 줄 아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맨날 저렇게 시위한다. 쟤네들은 정신이 있는 애들이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힘든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솔직히. 지금같이 힘든 시대. 근데 그거를 너무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안 그래. 나 그러니까 쟤 싫어.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좀 많이 충격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엔가 자꾸 자기의 권리를 뺏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든 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태도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힘들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여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추첨제인 거야.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건을 보니까 세터민 북한 뭐 이쪽 출신이면 그냥 배당률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왜 탈북자를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못 누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곳에서 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얘기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예를 들자면은 내가 세터민 하고 싶어서 했나. 근데 아무튼 평등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평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혐오하게 되는 근거로 삼는 거죠. 저는 이 혐오하게 되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이런 혐오가 자행되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혐오의 대상은 움직이니까 꼭 그쪽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반대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받을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쟤는 밀어내고 그런 식으로 혐오하는 거 보면 이것 또한 약간 엠파티가 영어로 한국말 뭐죠? 공감. 그쵸. 공감 능력의 상실에서 오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인간이라면 내가 인간이고 이쪽도 인간이다 보면 같은 걸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재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다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다가 다시 갈등이 심해지다가 해결이 되다가 근데 지금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거는 조금 더 삶이 팍팍해지니까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리소스거든요. 그쵸.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리소스가 100이 있는데 그게 삶이 힘들어지고 다른 일에 리소스를 많이 쓰면은 공감 능력은 50으로 줄어요. 맞아요. 내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저 팀장한테 막 엄청 갈굼을 당했어. 집에 와가지고 애가 칭얼거릴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네. 지금 그런 공감에 대한 에너지가 다들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내 거를 챙기기에 너무 바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다양한 집단과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선동자들이 그런 환경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라던가 누군가에게 돌아갈 만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누군가는 이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유를 하는데 복잡단단하게 사유는 해야 돼요. 뭐가 더 바른 길일까? 뭐가 더 나은 길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의적 거짓말이라던가 이러한 풍토 속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라고 생각해 본 것도 좀 재밌습니다. 답은 없지만. 네. 혁명이라는 거의 예시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뭐 좋은 얘기 나도 할 수 있지 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혁명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혁명 두 가지를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과 혁명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이렇게 반란만 한 게 아니라 그 2년 후에 헌법이 제정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동시적으로 이걸 제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헌법 제정까지 아주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유의 기반을 다지는 것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공적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만들고 나중에는 혁명까지 갈 수 있다. 라고 가는 거에 대한 좋은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또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 비슷한 얘기가 책 앞에도 나와요. 정치인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해서 받아진 게 권력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강압하거나 뭔가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그건 이미 권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걸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임한 거를 다시 회수할 수도 있죠.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미국 혁명을 되게 이상적으로 봤네요. 독특한 업적. 그러니까 이 혁명 정신이라는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봐요. 권력의 분립과 주와 연방 정부 간 권력의 균형이 또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근대 미국 헌법을 첫 제정했던 Founding Fathers 13명 그분들이 다 백인이었고 다 남자였고 헌법의 기초를 세우기는 했지만 보수할 점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도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흑인들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때는 아직 참여하지도 않았고 원래 미국 안에서 살고 있던 인종인 그 인디언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의 명화 중에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니콜 키드만하고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네네네. 거기에 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는 서부 개척자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땅을 여기는 신대륙이야. 땅의 주인이 없어. 그렇게 해서 니콜 키드만하고 톰 크루즈하고 같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마차를 막 달려서 도착하는 곳까지 깃발 딱 꽂으면 내 땅. 부루마블이야. 그게 부루마블보다 더해.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액션도 너무 다양하고 로맨스도 적당히 섞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니콜 키드만이 영국에서 온 상류계층 여자였고 톰 크루즈는 되게 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서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계층을 초월한 사랑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신대륙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냥 침략자예요. 그들은 원래 살던 사람들의 땅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여기다 깃발 꽂았으니까 여기는 오늘부터 내 땅이야. 나는 오늘부터 부자야. 그런 거거든. 맞아요. 마차를 열심히 끌고 가고 막 레이싱 하듯이 가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 게 우리의 상식도 변했고 그쵸. 기조라던가 규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반쪽짜리일 수는 있는데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저항이라던가 이런 헌법 제정이라는 그 기초를 세운 거라던가 그런 체계를 세운 것 자체는 또 이 정치 철학의 혁명이라는 개념에는 들어맞는 예시였다. 그쵸. 네. 그녀가 이야기하는 개념 안에서는 통용이 되는 예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생각하는 개념 안에서도 다른 뷰로, 그러니까 이 혁명 정신이라는 뷰 말고 다른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그녀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인디언 얘기하셨잖아요. 원주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극단적 시원주의는 모르겠고 다 이스라엘이야 라고 해서 만장일치 해버리는 거나 여기 원주민이 있는데 모르겠고 우리가 들어갔고 미국인의 미국 땅이야 라는 거가 아이러니하지만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그 개념으로 본다면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연방체제로 같이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연방체제를 만들 때 인디언도 고려를 했었어야죠. 네, 근데 그런 고려는 당시 미국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는 네. 없었죠. 네. 지금도 자치구라고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약간 관광산업 이외에는 딱히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이 예, 전통을 계승하는 것만으로의 삶의 영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호주에도 그렇게 되고 네. 있고 예. 네. 유일하게 네. 콜로니였다가 나라가 된 국가 중에 그런 식으로 원주민을 파괴하지 않은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하긴 저도 뉴질랜드 하면은 백인보다는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생각이 네. 그 건장한 네,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눈 이렇게 크게 뜨고 춤추는 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셀럽이 되신 분 중에서도 재현하면서 본인의 루트, 뿌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방송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거기가 그렇군요. 뉴질랜드는 제가 뉴질랜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경기 때 쓰이는 응원가가 다 하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여서 각 학교마다 각 그 마오리족 언어로다가 내려오는 하카 전통적인 하카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런 전통이 같이 현대 이렇게 문화 속에서 다 섞여서 뭐 섞였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전통을 고수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게 이제 현대에 맞게끔 개선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 사실 요거는 단락이 다른데 혁명 정신까지 갔으면 여기까지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에서 마지막에는 번스타인도 그렇고 한나 아렌트도 그렇고 제목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결국에는 마지막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그 다양성, 복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과 토론을 통해 가지고 타협하고 결과를 이어가는 그래서 폭력은 안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어떤 행태인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야 점심에 뭐 먹지? 부터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과 너무 붙여져 있어요. 정치는. 그러니 그 정치적 삶에 대해서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단락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명 정신이 살아있기를. 무관심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공적인 자유의 공간이 자발적으로 창조될 수 있기를 이렇게 희망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의견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몰아붙여서 결국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근데 전체주의에 입각한 일부 정치가나 선동자들은 그렇게 되면 피곤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못하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이제 와해시킨다거나 그쵸. 고의적 거짓말을 한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책을 통해서 배웠죠. 투명성을 배제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쵸. 앞서 그래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일부러 더 언급을 저희가 했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기를 맨 마지막에 17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아렌트가 우리 앞에 아직도 버티고 서 있는 위험들을 예민하게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렌트를 읽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아렌트. 그래서 아렌트 사진 나오면서 밑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렌트가 평생 추구한 것은 결국 이해다. 아까 수지님이 얘기한 공감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엠퍼티. 그것은 우리 시대의 명과 암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다. 이해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니고 그녀의 과제는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가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과제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않도록 그녀가 경고하기 때문이다.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라는 걸 하려면 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탐구해야죠.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한나 아렌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응원봉 시위라든지 촛불 시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쵸. 여기 이제 나오죠. 집착이. 아렌트가 촛불을 들었다면, 아렌트가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았다면, 아렌트가 난민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아렌트가 일론 머스크의 나치 살룻을 보았다면 또 뭐라고 논문을 썼을까? 되게 궁금해져요. 번스타인도 그런 사람이겠지만 이러한 정치 철학이나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런 시선으로 이걸 해석하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전체주의의 나쁜 그런 습관들에 익숙해져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쵸. 고의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영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런 영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았고요. 저는 지금 정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넥스트 포스트 한나 아렌트는 누가 있을까? 혹시 한나 아렌트의 사조를 이어나가는 학자를 알고 계시면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한나 아렌트를 연구하고 그 논문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활동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누구지라고 하면은 현대 정치 이론가나 철학자들이 한나 아렌트 사조를 계승하거나 아무튼 비판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비판이 넌 나빠라는 그 비판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지만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가져봐. 이런 얘기하다가 싸우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비판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데 누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마가렛 캐너번. 마가렛 캐너번? 정치 사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래요. 자, 이렇게 어려운 한나 아렌트를 훑어봤습니다. 야, 정말. 정은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아니에요. 다 정리 못했어요. 하려면은 밑도 끝도 없이 한길사가 왜 22강을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 22강이나 돼요? 네. 한나 아렌트 학교인가? 뭐 아무튼 그때 촛불 집회 이후에 한나 아렌트 한국연구회와 같이 공동 주최로 했다고 여기 나와요. 이 김선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도 알았어요. 22강이나? 근데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거를 우리는 이걸 1시간 안에 풀려고 하니 대단합니다. 우리 채널.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대단한 채널이야. 저번에는 1시간 안에 막 실존주의 다 얘기하고 막.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냥 핥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지. 이제 더는 안 해. 아니 수지님 더 하실 거면 하세요. 저는 됐어요. 저 이제 됐어요. 저 최근에 참 틱톡에서 뭔가 보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금서들을 지정을 엄청 많이 한대요. 거기에 이방인이 포함이 돼 있어요. 미쳤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도서관에 금서 지정이 되고 있대요. 와, 그거는 아까 그 공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거 떠나서도 까미는
노벨상을 받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만큼 문학적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시대가 변했어도 읽어볼 만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무시하는군요. 노벨 문학상뿐만이 아니라 그 금서에 들어가는 책 목록들이 다 토니 모리슨 작품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야. 그런 금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나와서 맨날 떠드는 것만 네. 문제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 흐름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불거진 거지. 그 흐름은 이미 만연해 있었던 거네요. 네. 지금 저도 몰랐던 거여서 검색해보니까 작년부터 있었던 이슈네요. 네. 무섭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트럼프가 이번에 FBI 국장으로 지명한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조 바이든이 지난번 일렉션 때 당선이 됐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고의적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밑단 까는 거죠 지금. 받아들이질 않아요. Can you say Joe Biden won the election? 그랬더니 Joe Biden was president. 그게 다예요. 무서워. 그 사람도 그러니까 부정투표다라고 하는 그거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사실을 네,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심상치가 않아요. 무섭더라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또 행동. 무섭네요. 무섭네. 진짜 무섭네. 네, 그 틱톡 밴 될 뻔했었잖아요. 틱톡 금지될 뻔했었잖아요. 근데 틱톡 그 금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찾아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틱톡이 금지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무슨 엑스텐셜 이슈인 것처럼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총은 금지 안 하고 무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정말 심각한 이슈 왜 너네는 의료보험이 없어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 앱 하나 금지시키는 것 때문에 막 단체로 집단으로 행동하는 거 보고 미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전 요즘 동생하고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은 정말 옛날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옛날 말이죠. 네. 그거는 종전 후에 중산층을 부흥시킬 때 그때 들어가서 뭔가를 하면은 나도 잘 살 수 있어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데스 앤 리버스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 올라올 때 엄청 경제가 부흥되잖아요. 그럴 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거고 지금 이미 부흥했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냉정한 말이긴 한데 그럼 지금쯤 필요한 거는 한번 전쟁에서 다 훑어버려야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S&P 500 지수 이런 얘기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겨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편집해서 나갈 거지만 내가 저 자리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저 자리에 내가 뭐 교수가 돼야 돼, 임원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 나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종말과 탄생이 있는 거죠. 땅도 원래 경작할 때 한 번 다 갈아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은 이제 무시되고 넘어가니까 그걸 못 견뎌서 계속해서 폭력을 반대하고 이러긴 하는데 아주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인간이기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체제를 보면은 부서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뭐 다가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한 게 갈등이 막 심해지면은 작은 촛불 하나로도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생겼던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사건처럼 그렇게 될 거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네요. 자, 우리의 코너 속의 코너. 독서 팁! 오늘의 독서 팁은 뭔가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유대인 난민의 삶을 살았던 한나 아렌트 하니까 생각나서 어디서지 EBS인가 저도 보는 건데 소리내서 읽는 거를 지난번에 독서 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을 가리키는 학교의 도서관의 장면이다라고 해서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혼자 책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 친구랑 큰 소리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장바닥이에요. 엄청 시끄러운 카페보다도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읽는 거에 소리를 내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읽고 토론하면서 곱씹게 되고 소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더 이해를 높이고 학습 능력을 키운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 우리도 그냥 책 읽고 나면 이제 까먹어버릴 텐데 이 책 읽고 이거 이렇게 토론해보자라고 하니까 그냥 읽고 마는 책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뭐 꼭 이런 책이 아니라 뭐 그게 소설이든 탐정이든 상관없이 이 주인공 어때? 완전 멋있지. 뭐 이런 얘기라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리소설을 읽어도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맞아요. 이 트릭은 좀 말이 안 돼. 이런 거 붙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머리에 남는 거죠. 머릿속에. 네.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지님의 팁은 무엇인가요? 저의 독서 팁은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 거기 나오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왜 내가 읽고 머릿속에 넣는데 굳이 기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체계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록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기록이 습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왜 굳이 기록까지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생각의 그런 기반이 되는 소스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얻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게 저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남의 생각을 내가 동의해서 내 생각이 된 건지를 잘 모르니까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저희가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려면 기록을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분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서. 네. 그 기록할 때 이건 나도 동의해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 기록하면서 작가랑 토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갈 수 있는 작은 행동? 시작?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치 맞아.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밑줄 쭉 긋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쓸 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은 아니긴 한데 저 이 책에서 토입 부분에 리처드 번스타인이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시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을 때를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종을 하는 그냥 무의식적인 복종의 상태를 표현을 할 때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 자체도 약간 편견이 섞여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연장을 할 수 있으려면 밑줄을 긋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써놨어요. 이 단어는 여기서 유래가 됐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쓰이지만 편견에 가득 담긴 단어일 수 있다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노트도 다들 다양하게 쓰시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좋은 글귀 쓰시는 분도 있고 뭐 날짜와 책 저자 뭐 요 정도 그냥 기록하는 분도 있는데 알게 된 거 이렇게 좀 적어놓고 동의하는 것도 적고 아닌 것도 적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저도 그렇게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더럽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읽으면서 의문이 들면 밑줄 그어요. 어쩔 수 없이. 뭔가 통일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필로다가 그냥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연필로 그냥 썼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자주 할 필요 있나요?
자주 해야죠. 생각해야 네. 되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진 책을 읽었고요. 독서 팁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오는 책이 뭘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과소비 이정은이었습니다. 책과 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는 무슨 책 해요? 좀 쉬운 거 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